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이 채널을 택했어요. 비록 여기서 꾸준히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몇 개의 이야기에는 크게 공감도 하고 울기도 했기 때문이죠. 때로는 이걸 들으면서 결혼이라는 것에 회의를 느끼기도 했고 미리 겁을 집어먹기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가치관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이걸 접하기 전부터 저는 결혼이라는 건 제 인생에서 절대로 없을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흔히 어릴 때 난 절대로 결혼 안 해.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잘못된 결혼이 얼마나 힘이 든 일인지 직접 보고 자랐거든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남자와 더 가난했던 여자였죠. 그 둘은 서로의 짝이 돼 한 아이를 낳았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거의 방치되어 길러진 불쌍한 아이였어요. 가난보다 더 독한 시집살이에 아들 타령을 하는 늙은 시어머니는 어머니와 저를 수시로 구박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결국 그 가난한 부부는 아들을 낳는 것에 성공하고 말았죠. 가난했던 부부는 아들이 결혼의 이유인 것처럼 마치 자신들의 소임을 다 끝낸 것처럼 모든 중심이 아들이었습니다. 밥상도 따로, 반찬도 따로. 여자들은 구석에서 밥을 먹어야 했고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그건 언제나 아버지와 남동생의 몫이었죠. 예전에는 그게 당연했던 시대가 있었다지만 그때는 겨우 80년대였습니다.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자식의 교육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부모가 있었고 모두에게 당연시되던 교육도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오히려 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이렇게 사는 아이가 없고 다른 집에서는 이런 방치에 자라는 아이도 없다는 걸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야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씹던 껌을 여기에 붙일까 저기에 붙일까, 모래를 입에 넣어볼까 손톱에 끼워 넣어볼까 하는 생각 없는 장난을 칠 그럴 나이에 전 서러움과 차별 그리고 삶에 대해서 생각했었어요. 믿지 못하실지 몰라도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택한 것은 관심을 받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동생보다 훨씬 더 나은 걸 증명하려고 했죠. 성적도 운동도 착한 마음까지 나름 그게 일종의 반항이었습니다. 비록 구멍난 양말을 숨기기 위해서 꾸물거리던 발가락처럼 그 정도의 반항일 뿐이었지만 말이죠. 큰애가 반에서 1등을 했다고 하네? 여보, 우리 딸 진짜 대단하지? 대단? 당연한 거지. 먹이고 입히고 학교까지 보냈는데 그걸 다행인 줄 알아야지. 나 때는 여자들은 학교 근처에도 못 갔어. 그렇지. 그래도 한 번은 칭찬해주면. 칭찬하면 기어 올라. 계집 애들은 좀 숙일 줄도 알고 좀 모자란 부분도 있어야지. 저렇게 나대고 그러면 나중에 정 맞아. 뭐든 적당히 해야지. 그리고 어릴 때 1등 못 해본 사람이 어딨어? 그게 뭐 별거라고 유나는. 당신은 학교 졸업도 못했지? 그럼 모르겠네. 나의 가엾고 답답한 어머니는 늘 거기서 멈췄습니다. 정확히 아버지가 원하는 여자였다고 보면 됩니다. 숙일 줄 알고 나대지 않으며 순종적인 여자였거든요. 보통의 딸이라면 이런 어머니가 안타깝게 보이겠지만 저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어머니 역시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딱 본인이 살아왔던 그 세계에서 벗어나질 못했죠. 정확하진 않지만 어머님은 1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난 것으로 압니다. 2남이었는지 1남이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오빠를 뒷바라지하면서 자랐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버지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일주일에 7일은 술에 빠져 살고
손에 돈이 들어오면 노름판에서 3일 사이를 오지 않는 그런 아버지였죠. 그리고 그런 돈을 벌어오는 게 어머니였습니다. 본인이 오롯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면서도 아버지에게 순종하라고 저를 교육하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말끝마다 여자는 계집애는 하는 소리를 아버지보다 많이 했던 것도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동생은 또 다른 태양이나 다름없었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남동생을 위해서 살아야 할 아이로 교육시켰어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살길 바라셨죠. 뭐? 문제지? 네가 그런 게 왜 필요해? 그냥 친구들한테 좀 빌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도 한두 권은 있으면 좋잖아. 다른 엄마들은 공부한다고 하면 다들 좋아한다는데 대체 우리 집은 왜 이래? 어차피 네가 공부 아무리 잘해도 대학 못 보낼 거고 우리 형편으로는 어림도 없어. 그러니 네가 미련 가지지 말고 아니다. 지금이라도 상고나 놓고 이런 곳으로 가서 취직하고 그러면 좀 좋니? 네 동생은 대학은 가야 되는데 너도 이제 컸으니 알 거 아니야. 엄마 정말 너무하네. 왜 내 동생은 대학을 가는데? 공평하게 못 가든가. 요즘은 다 대학 가. 그리고 남자잖아. 그러니 대학에 가야 제대로 직장도 잡고 사람 구실도 하고 그러지. 여자는 뭐 시집 가면 그만이고. 엄마, 계집애가 조용 못해? 어디 아버지 주무시는데 소리를 질러 찌르기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이 결코 평온하진 않았을 텐데 어째서 자신의 자식에게까지 이 길을 가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죠. 그냥 단순하게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자식은 이렇게 살지 않게 하겠다 정도의 마음은 가질 수 없었던 걸까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제가 세상에 나온 이유가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공부를 놓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집에서 딱히 할 게 없었어요. 좁은 거실에 TV는 딱 한 대뿐이었고 채널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으며 아버지가 없을 때는 동생의 차지였으니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척이라도 해야 아버지나 어머니의 대화에서 빠질 수 있었고 귀찮은 동생이 들러붙는 것도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완전히 자유롭진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로 동생의 공부까지 봐줘야 하는 이유가 됐으니까요. 확률 쪽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한다니까? 봐, 미적분 쪽은 엄청 깨끗하네. 공부 시작하려면 원래 처음부터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니까 이게 공부를 못한다는 증거야. 수학도 흐름이야. 이 과정들이 왜 만들어지겠어? 뒤에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풀려면 필요한 건데 매번 시험 볼 때마다 확률에서 시작하면 어쩌자는 거야. 더군다나 모의고사를 보면 확률 문제 비중이 적다고. 똑똑해서 좋겠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 일단 이거부터 풀어보자. 빨리 해.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으니까. 무조건 빨리 말하고 빨리 풀어. 부모님의 기대와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남동생이었지만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수학을 너무 못했는데 어떨 때는 나누기 곱하기도 잘 몰라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그래도 가르치는 시간에는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저는 그 시간이 나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늘 일을 해야 했던 어머니와 밖으로 나가거나 술 먹는 것밖에 모르는 아버지, 그리고 계집년이 기가 세다며 구박하는 할머니의 밥을 차리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거든요. 때가 돼서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 밥을 안 차려줘도 벼락이 떨어졌고 제가 그 안에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게 동생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뿐이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동생은 따라주지 않았던 게 문제였어요. 매번 놀자 쉬자라면서 공부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때문에 저는 점점 더 동생이 미워졌습니다.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그 시간조차 제게는 사치라는 생각에 비참해졌고요. 그러다가 21살에
집과 완전히 절연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차별이나 가난 혹은 부모님 때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생존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한 저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강요했고, 저는 아버지의 강요로 인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다 갚아주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땐 제가 조금이라도 집에 도움이 됐다는 생각을 했었고, 정말이지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았던 것에 세뇌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짧은 감사와 고마움, 그 정도로도 만족한 저는 바보처럼 그 대출 빚을 모두 갚았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저는 아등바등 그렇게 살면서도 제 용돈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손길이 좋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를 위하진 못해도 불쌍한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괜찮았죠.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고 남동생이 사고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술을 먹거나 싸움을 하고 가게의 기물을 파손하기까지 했죠. 지금이 몇 번째야? 너 정말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너가 뭔데? 돈 좀 벌어온다고 유세냐? 그냥 내버려둬. 소년원에 들어가면 그만이야. 대체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넌 나보다 훨씬 괜찮게 살았잖아. 뭐가 문제야? 너가 뭘 알아? 다 아는 척하지 마. 모르긴 왜 몰라. 넌 다시 태어나면 나처럼 살고 싶어? 아님 지금 너처럼 살고 싶어? 봐, 말 못하겠지? 너 계속 이렇게 사고 칠 거면 차라리 밖에서 돈 벌어. 노가다든 뭐든 해서 네 앞가림하고 살라고. 네가 뭔데 명령이야? 그깟 돈. 너 아니고 누나. 그깟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고나 말해. 됐고. 잔소리 들을 바에 그냥 소년원이나 갈래. 됐냐? 내가 뭘 하든 신경 꺼. 그래, 차라리 가. 감옥이든 어디든 가.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 제 뺨을 탁 갈기더군요. 경찰서에 뒤늦게 온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떨리는 손과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노려보는 저의 어머니였죠. 그것으로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걸 알았어요. 짧은 감사와 격려도 제가 아니라 돈이었다는 것까지 말이죠. 그래서 그 길로 집과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불이 날 것처럼 울리던 휴대폰 너머의 목소리는 네 동생 어떻게든 빼내야 된다라는 말이었고요. 제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전화번호를 바꿨고 저의 주소를 이모 집으로만 옮겨놓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장 집세가 적었던 신림동 고시촌 쪽방에서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월 13만 원에 창문 없는 방에서 살면서 이직을 하고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곳의 월세가 15만 원까지 올랐을 때가 그곳에 들어간 지 5년째가 되던 해였고 제가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죠. 그때는 제 인생은 오로지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판자 하나로 옆방의 숨소리까지 들리던 고시원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서인지 제 집에 대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갈망도 있었죠. 애초에 저희 집도 반지하였고 저 역시도 고시원에서 창문 없는 방에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햇빛이 들어오는 집을 몹시 가지고 싶었습니다. 혼자 잠자리에 누워서 빛이 잔뜩 들어오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식물을 키우는 상상을 하곤 했었죠.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가족들을 떠올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없는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걱정되지 않은 건 아니었죠. 그걸 상상하면 매번 저에게 하던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깟 서류에서 뭘 하든 그건 두렵지 않았어요. 부모 마음에서 파여나가는 게 더욱 마음이 아팠던 저였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박혀 있었던 적이 없다는 걸 알기에 괜찮았죠.
그렇게 매일 기계처럼 돈을 벌고 악착같이 살면서 제게 연애나 결혼은 더욱 먼 일이 됐습니다. 자라면서 봐왔던 남자가 제 인생에서는 최악이었기에 기대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30이 넘어 저는 제 집을 가질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도 제법 많은 돈도 예금과 적금으로 묶어뒀고요.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주말도 없이 달려온 결과물이었죠. 그때가 되니 뭔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라져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죠. 맨 처음 떠올린 것은 대학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의 성적도 좋은 편이었고 공부에는 제법 자신이 있었기에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을 나오면 이직하기 훨씬 쉬울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서점에서 여러 책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수능 자체도 많이 달라졌고 이전과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거든요. 한마디로 머리가 굳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멋지게 시작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적지 않다 보니 대학 졸업과 이직까지가 너무 멀게 느껴졌죠. 그래서 눈을 돌리게 된 것이 바로 공무원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은 물론이고 노후 보장까지 가능하다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예전에 했던 걸 그대로 할 필요도 없고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으니 훨씬 간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간과 주말에 하던 아르바이트만 관두고 회사 일이 끝나면 그 시간에 공부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붙었다라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진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서 짬나는 시간에 공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영상 강의로 2년을 회사와 공부를 병행하고 시험 점수가 약간 나오기 시작했을 때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노량진에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자리를 잡고 식권 식당에서 아침을 간단하게 먹은 뒤부터는 공부에만 열중했습니다. 학원 시간이 끝나도 빈 강의실에 자습이 가능했기에 따로 독서실은 끊지 않았고요. 근데 말은 쉬운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공부? 이런 부분보다는 인간관계가 힘들었죠. 공부를 하러 간 곳에서의 인간관계라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인원의 사람들 사이에서 오로지 공부만 하는 게 더 힘든 곳이 바로 노량진이라는 곳이에요. 공부라는 핑계로 놀러 오는 사람도 있고 몇 년씩 공무원 준비만 하다 보니 그곳에 익숙해져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스터디를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무리는 존재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하는 저는 약간 겉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저를 끄집어낸 것이 그 사람이었어요.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친절하고 다정했죠. 부모님 생각하면 저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데 아직 철이 없어요. 그렇죠? 아, 네. 모임 이름이 스터디 모임인데 매번 술 먹자고 하니 힘들어 죽겠네요. 그쪽도 직장 생활하다가 들어왔다고요? 저도 그래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린 애들이랑 어울리기는 좀 그랬는데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솔직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나이가 비슷해서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 사람과 공부를 하면 뭔가 하루를 꽉 채운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힘들 때는 서로 독려도 하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정말 1년 가까이 그렇게 지냈죠. 그리고 저는 그 해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잠깐 멀어졌는데 다시 연락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바로 동생 이야기였죠. 이번에 합격 못했던 게 동생이 사고 친 걸 수습한다고 정신 나가 있었어요. 동생이 사고를 쳐요? 네. 제가 집에서 장남인데 아무래도 이런 일에는 항상 제가 필요해서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키운 거나 다름이 없죠. 남자를 잘못 만나서 경찰서에도 가고 집을 나가는 일도 너무 많았고요. 지금도 집에 들어오진 않는데 걱정되네요. 그걸 왜 계속 받아줘요? 호구도 아니고. 호구...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신데 제가 해야죠. 그래서 조금 답답하네요. 조금이 아니라 엄청 답답한 거죠. 동생도 동생 살 길 찾아서 가라고 해야죠. 아이, 그런가요? 근데 늘 말씀도 거의 안 하시는데 오늘 그간 1년간 들은 것 중에 가장 길게 이야기하신 것 같네요. 비꼬는 건 아니고 신기해서요. 그야 사실 저도 집에 사고 치는 동생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화내주셔서 고마워요. 마음이 뭔가 위로가 돼요. 사실 가족 이야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차피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이라 잘 하지 않았는데 뭔가 시원하네요. 그렇죠. 저도 어디 가서 말을 잘 안 해요. 일종의 동질감, 묘한 동료애가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와는 다른 길을 택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떨 때는 답답해도 저 스스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 그 비슷한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잘 되길 바란 것도 사실이었죠. 그렇게 만나는 횟수가 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됐던 겁니다. 비록 저는 일 때문에, 그 사람은 공부 때문에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늘 저를 배려해주는 건 그 사람이 먼저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존재하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은 너무나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고민도 털어놓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거 알아요? 제가 이렇게 괴로운 건 어설프게 착하기 때문이래요. 가족을 완전히 놓을 수도, 그렇다고 포용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요. 연락은 해보는 게 어때요? 이제 자리도 잡혔고 동생도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011? 이런 번호였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선택도 존중해요. 자신을 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무엇보다 그렇게 차별받았다면 저라도 견디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말뿐이라 오히려 전 미안해요. 예쁜 반지, 목걸이 이런 걸 사주고 싶은데 남자친구로서 면목이 없어요.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인데. 어때요? 그렇잖아요. 늘 저 합격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번에도 떨어져서 저 그냥 취직이라도 할까 봐요. 시험 포기하려고요? 그간 집안 문제로 공부에 집중 못했던 건데. 그건 그런데 지금 제 위치가 당신을 잡기에는 너무 아슬아슬해서요. 놓치기 싫거든요. 제 인생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것 같지 않고 후회하기 싫어요. 제 꿈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제 꿈이 바뀌었거든요. 네? 결혼하고 싶다는 말이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알아온 시간을 더하면 2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함께 지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저와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순간 아버지와 남동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 사람과 그들이 다르다는 걸 머릿속에 담아야 했죠. 하지만 제 결정은 조금 늦었습니다. 아무래도 겁이 나기도 했고 결혼은 성급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확답을 주게 된 것은 남자친구가 취직을 하고도 반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저로 인해 인생의 꿈이었던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남자를 저 역시도 놓치기 싫었거든요. 제가 결혼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남자친구는 정말 뛸 듯이 좋아하고 행복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우리의 결혼은 그렇게 순탄하게 준비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 만나는 걸 좀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왜요?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걸까요? 가족이랑 절연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당신 좋아하세요. 그게 아니고 동생이 하필이면 집을 나가기도 했고 그래서 그래요. 속을 오죽 썩였으면 어머니도 들어눕고 아버지도 아버지대로 몸 안 좋으시고요. 아,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전 몰랐네요. 그러면 어쩌죠? 조금만 기다려줘요. 일단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혼집은 당신이 사둔 그 아파트로 가는 게 좋겠죠? 인천이라 출퇴근하기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저야 괜찮지만 저도 괜찮아요. 신입이라 뭐 하나 마련한 것도 없는데 제가 가릴 처지도 아니고요. 왜 그렇게 말해요? 지금도 돈 열심히 모으고 있다면서요. 저는 그 노력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지금 전세로 내놓은 상태라서 부동산에 연락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내놓은 거 취소하면 그뿐이지만 일단 전에 살던 분들이 나갔으니 리모델링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리모델링 비용은 제가 내는 걸로 할게요. 적금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적금도 들어놨어요? 그 정도야 들어놔야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무조건 도울게요. 남자친구의 집안이 좋은 편이 아니었기에 그 사람의 행동은 때론 저를 감동시켰어요. 무엇보다 그 사람의 미래에 제가 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도 됐죠. 이런 게 결혼이라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도 그때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은 차근차근 준비돼 갔죠. 그러다가 결혼을 몇 달 앞둔 시점에 갑작스러운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어요. 솔직히 당황스럽긴 했지만 한식당에서 그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기다림에서도 예비 시누이가 될 사람은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더군요. 그것 때문인지 예비 시부모님들의 표정도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밝게 이야기를 끌어간 것은 남자친구였고 덕분에 저도 긴장감이 많이 풀어졌죠. 그런데 돌연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하더군요. 이 사람 부모님은 외국에 계셔서 나오지 못하셨어요. 아유, 그래요? 아가씨 혼자 두고 나가셔서 참 마음 그렇겠어요. 네? 그렇죠. 공무원? 어떤 공무원인데? 아유, 뭐든 정말 장하네.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9급 행정공무원이에요. 부모님, 글쎄요. 좋아하시려나? 그때 남자친구가 끼어들어서 웃으면서 다시 거짓말을 했죠.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도 같이 합격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겸 처가에 들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니 내려오시면 참 좋을 텐데. 그나저나 우리가 많이 해주지 못해서 어째요? 이 사람한테 사정 듣고 다 알고 있어요. 아유, 그래요? 그럼 우리 딸... 엄마, 이 사람은 다 이해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그래? 그렇구나. 그날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제 글재주가 여기까지라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네요.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누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고 많은 내용이 오갔지만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기분도 들었죠. 일단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한 것부터가 찜찜했는데 그것은 오로지 저를 위해서였다고 항변을 하니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세상에 어떤 예비 시부모님도 핏줄과 절연을 택한 여자를 반기지 않는 게 사실일 테니까요. 그래서 어이가 없고 화는 났지만 넘어갔습니다. 다만 저에게 사전에 이야기라도 해줬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계속 들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결혼식이 일주일 앞에 다가왔습니다. 리모델링을 끝낸 저희 신혼집에 가구가 하나 둘 들어갔고 모든 게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하는 것 같기도 한 표정으로 말이죠.
아, 혹시 아랫집 사세요? 가구가 들어온다고 조금 시끄러웠죠. 아랫집 아니고요. 그쪽이 우리 오빠랑 결혼할 사람입니까? 우리 오빠요? 가장 맨 처음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눈, 그리고 까만 머리카락을 봤을 때 떠오르는 건 남편의 여동생이 아닐까였죠. 둘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찾아오셨죠? 저 오빠 동생이고 그쪽 예비 시누이거든요. 저 정말 힘들게 찾아왔거든요. 오빠한테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아, 네, 그럴게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오빠랑 결혼하지 마세요. 저요, 그쪽 살려주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식 당장 일주일 앞인 거 저 몰랐어요. 가족들이 저한테 다 쉬쉬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알아버렸고 저는 당신 구해주러 온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오빠가 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을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오빠 믿지 마세요. 저기 대충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동생을 끔찍하게 아끼는 사람인데 이런 말 동생이 한 걸 알면 마음 아파할 겁니다. 끔찍하게 저를 아끼는 게 아니라 끔찍한 놈이거든요.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라 절 때리겠죠. 진짜 답답하네. 어차피 저 믿지도 않을 거죠? 그러면 그쪽 재산 명의 이런 거 바꿔봐요.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재산 명의 다 바꿔봐요. 그럼 오빠 실체 알게 될 테니까. 정말로 미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저희 집을 알아낸 방법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카드가 긁힌 곳에 찾아가서 배송 주소지를 알아냈던 거였죠. 그 말은 즉 남자친구가 쓴 카드가 그토록 사고쳐서 뒷수습을 해줘야 한다는 여동생의 것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길 수가 없었고 저는 일단 통장에 있는 것부터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명의도 잠깐이라도 바꾸려고 했으나 세금도 그렇고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그건 포기했어요. 대신 짜잘한 것들의 명의는 대부분 바꿔놓고 제가 늘 거래했던 부동산에서 그럴듯한 서류를 준비해 갔습니다. 부동산 주인과 미리 말도 맞춰놨죠. 그리고 저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식이 있다고 가족들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그래도 모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근데 동생이 아주 큰 사고를 쳤다고 하네요. 아니, 왜 연락을... 아니, 무슨 사고인데요? 교통사고 합의금 그런 거요. 그래서요. 설마 돈이라도 달라고 하던가요? 네, 돈 달라고 해서 줬어요. 뭐 예약금이나 이런 거 빼고 나니까 거의 남진 않았어요. 적금이랑 이것저것 해지하고. 아니, 왜 그런 짓을 상의도 없이 해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네? 결혼식에 부모님 부르지 않아서 내가 곤란할 것 같아서 당신은 거짓말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은 하기 싫었고 무엇보다 당신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늘 안타깝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지만 안타깝고 가족들도 변했을 거라고. 아니, 그거야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결혼이 코앞인데 그 말이 진짜긴 해요?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지 몰랐어요. 화낼 일이죠. 그 동생 전화번호 좀 줘봐요. 내가 확인하고. 그리고 합의금이라는 게 이렇게 측정이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자세히 알아볼게요. 솔직히 뜨억했습니다. 약간의 거짓말이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집요하게 물었고 계속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그냥 장난이라고 할까 하고 싶었는데 그의 구겨지는 미간을 보고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결국 동생과의 통화 연결까지 이어졌죠. 솔직히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011, 이 옛날 번호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짓말이 들통나는 건 아찔했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 동생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저 하면서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고 동생이 먼저 너 누나야? 하고 말을 하더군요. 그때 남자친구는 제 휴대폰을 빼앗아서 다짜고짜 제 동생에게 물었죠.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할 사람인데 정말 동생분께서 사고치고 돈 달라고 한 거 맞아요? 초면에 실례지만 아무래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요. 갑자기 결혼하기 전에 연락한 것도 이상하고. 저는 들켰구나 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당신 동생 정말 미친 게 맞나 봐요. 왜 인연을 끊었는지 알겠네요. 어쩌면 그렇게 돈을 달라고 했다고 뻔뻔하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나 줬어요? 거의 다? 저는 동생이 뭐라고 했는지 너무나 궁금했지만 일단 그냥 거짓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아파트까지 팔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했고 저와 말을 맞춘 사장님이 대충 집이 팔렸다는 식으로 대꾸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전 사람의 표정이 그렇게 구겨질 수 있는지 처음 알게 됐어요. 이윽고 저에게 호구라는 말을 시작으로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누구라도 이 상황이라면 충분히 화가 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상황이 지나서 결혼을 한 후에 차차 돌려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하는 계산을 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몸이 기울더니 머리를 바닥에 찍게 됐습니다. 뭐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의 손이 다시 한번 제 머리를 강타했을 때 저는 제가 맞고 있다는 걸 알았죠. 이게 무슨 짓이야? 짓이야? 어디서 반말이세요? 말 높이라고 했잖아요. 당신 지금 날 때린 거야? 내가 반말하지 말라고 했지? 근본도 없는 게 어디서 말댔고요. 재산 다 말아먹고 나한테 빌부터 살겠다는 거야? 당장 가져와. 당장! 미친.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한테 욕이야? 좀 맞아야지 너는. 그렇게 몇 대를 맞다가 배를 발로 차였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문이 열리면서 시누이가 낯선 남자들과 함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전 그 순간 정신을 잃었죠. 다시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예비 시누이와 제 남동생이 함께 병실을 지키고 있더군요. 언니, 정신 들어요? 괜찮아요? 내가 좀 더 빨리 갔어야 했는데 경찰에게 연락하고 그런다고 늦었어요. 소리가 들릴 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다고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때 정신이 없어서 솔직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굉장히 떨고 있었다는 것만 봐도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되었겠다는 추측이 들었죠. 그래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경찰을 대동했다는 것까지 예상이 되더군요. 한편으론 전 오히려 제 남동생이 있다는 게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세월이 지난 만큼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 있었지만 장난스러운 두 눈만은 그대로였죠. 그리고 씩씩거리는 것도 말입니다. 동생분은 제가 연락했어요. 휴대폰 기록에 떠있길래. 그런 놈이랑 결혼하려고 한 거야? 너 누나 미쳤어? 그간의 상황을 예비 시누이가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들을 위해선 헌신하던 자신의 부모님이 어린 시누이에게 한 짓들에 관해서도 말이죠. 애초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것이 8년이란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지만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집에서 돈을 받아서 펑펑 쓰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퇴직하시고 퇴직금까지 끌어서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고 그렇게 다시 공부를 한다고 용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 용돈의 출처가 부모님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이었던 예비 시누이였고요. 결혼한다는 사실 자체를 숨겼어요. 엄마가 저한테 목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집에 전세금 올려주는 돈인 줄 알았지. 그걸로 결혼 준비하는지 몰랐고요. 알았다면 애초에 말렸을 텐데 저 모르게 얼른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카드값이 너무 나와서 알아보니까 가전제품을 구입했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건 혼수 같았고 그래서 알게 됐죠. 그랬군요. 저도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 믿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저희 부모님도 알아요. 자신들이 자식 잘못 키운 거요. 뭐든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늘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그 손찌검은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한테도 하는 거니까 저희 부모님 너무 원망하지 말아요. 무서워서 그런 거니까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서. 그때서야 상견례에서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움찔거리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시부모님들의 어두운 안색을 보면서 들던 그 이질감의 정체가 공포였던 거였죠. 오빠라는 인간 밖에서는 사람 좋은 척 잘해요. 그런데 이중인격자니까 뭐 고소를 하든 뭘 하든 감옥에 보내버려요. 제가 증인 돼줄 거고 현행범이니까 대신 미안해하지 마요. 억지로 말할 필요도 없어요. 괜찮다는 말은 못해도 차라리 잘 됐어요. 늦었다고 생각해도 지금이 가장 빠른 건 맞으니까요. 아, 진짜 미친놈이네. 진짜 그런 놈은 두들겨 패야 해. 넌 가만히 있어.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다녀? 아니 누나, 내가 거짓말까지 해줬어. 알아? 그런 놈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뒤집어 쓰지. 아우 답답해. 어떻게 누난 변한 게 없어? 넌 좀 변했길 바란다. 내가 뭐, 나 회사도 다니고 있고. 됐다. 여튼 살아있으면 된 거지.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경찰서에 갈 때 나도 같이 가. 됐어. 너 없이도 충분해. 언니, 그냥 같이 가요. 솔직히 저 오빠 무섭거든요. 아무래도 남자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사고 치지 마. 알았어? 그냥 있기만 해. 알았어. 들숨날숨 이렇게만 쉴 거야. 약속해. 나쁜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지 바로 다음날 위약금을 물면서 모든 결혼 일정을 취소하고 사람들에게 전화까지 돌리며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동생은 과감하게도 경찰서 그 안에서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맞을 짓을 했다고 형사에게 이죽거리던 남자친구의 코를 박살내놨거든요. 정말 단 한 번의 주먹질로 말이죠. 저는 머리를 감싸고 두통을 호소했고 경찰들은 남자친구의 코만 집중 공격하던 동생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제 곁에 있던 예비 시누이는 입을 벌리고 감탄했고요. 어머 대박. 언니 남동생 싸움 진짜 잘하네요. 뼈 부러지는 소리 처음 들었어요. 아 머리야. 하나도 변한 거 없고 앞뒤 상황 보지도 않고 달려든 동생에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희한하게 고마웠어요. 일생을 힘들게 살았지만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이 처음이었기에 더욱 충격이 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대에게 저를 대신해 화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사고만큼은 제 선에서 수습을 해줬습니다. 서로 폭행건에 대해서 물으는 것으로 합의를 했죠. 물론 남자친구는 고소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긴 했지만 어차피 자신의 여동생이 아니면 저를 때린 합의금을 줄 수도 없었기에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방법도 없었고요.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던 남자친구를 보고 있으니 그간의 정이 모두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이중적인 부분에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읽기라도 했는지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똥 밟았다 생각해. 그러고 말아. 어? 근데 너 번호 말이야. 011 이거 왜 아직 그대로야? 왜겠어. 누나 때문이지. 이거 매번 번호 교환하면 뭐 준다고 얼마나 날 유혹했는데 거기다가 누가 이런 요금제를 쓰고 싶겠냐고. 그래서 계속 연장하면서 지금까지 쓴 거야. 아무래도 뭐 조만간 없어진다고 그래서 걱정 많았어. 네가 왜? 넌 나 싫어했잖아. 아니거든. 딱히 좋아한 건 아니지만 그거 아니야. 동생은 정말 달라졌더군요. 아니, 제가 어느 정도 오해를 한 것도 있었죠. 제가 해줬던 과외 시간에 놀려고 한 게 아니라 저를 쉬라고 배려해줬다는 것. 자신이 친 사고에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 그리고 사실 저에게 늘 미안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나 중압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일탈을 했던 것은 맞았지만 제게는 늘 미안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오해를 풀고 나니 제 동생의 좋은 부분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뒤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하셨고 어머니와 함께 동생도 꽤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성인이 된 뒤부터는 꾸준히 일을 하면서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네요. 엄마, 누나 집 나가고 아빠랑 많이 싸웠어. 자책도 많이 하셨고 미안해 하셨어. 그래? 누나도 알겠지만 아빠랑 이혼하는 과정도 힘들었어. 그래도 그게 누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셨고 엄마도 나도 미운 거 알아. 그래도 조금만 봐주라. 그렇게 우린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현재까지 약 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저희 동생이 장가를 가게 됐죠. 상대는 놀랍게도 예비 시누이였습니다. 신기하지만 이상하게 어울리는 둘이었죠.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저는 그 둘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믿어요.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결혼식에 부모님 자리가 비어 있을 거라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결국 오빠 부모님과 절연을 택했거든요. 저와는 너무나 닮아있던 주눅든 모습이 안쓰럽지만 그마저도 이해하고 감싸주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이해시킬 필요도 없는 그런 상견례에서부터 결혼식이 될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비 시누이, 아니 이제 저의 예비 올케에게 철없고 때론 욱하는 제 남동생을 맡기기 너무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좋은 녀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없던 빈자리를 채워준 남동생에게도 고맙고 저도 어설프게 노력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도 언젠가는 꼭 좋은 사람 만나길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